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우리나라를 서울공화국 이렇게 부르죠. 모든 게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었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아픈 지적입니다. 반대로 지방은 지금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지방의 어떤 기회를 더 확대하고 균형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지방자치로는 되는 게 아니죠. 중앙에 집중된 권한과 재정을 지방으로 넘기는 자치분권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지난해 12월에 무려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됐습니다. 아직 근데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고 계신 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 행정안전부 전해철 장관 모시고 우리 자치분권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름이 행정안전부잖아요. 그렇습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안전이 지금 사람들이 다 관심 기울여서 행안부가 주로 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그 일 하시는 걸로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일도 진짜 많으시죠. 실제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가 행정이 있고요. 또 안전이 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차관 두 분이 한 분은 안전본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대본이라 그러죠. 예. 중대본을 총리가 본부장을 하고 계시고 1차장을 복지부 장관 그리고 2차장을 저 행안부 장관이 하고 있어서 실제 행정안전부에서 중대본을 실질적인 운영을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무부서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그 소방청, 경찰청 이런 것도 다 행안부의 외청 아닌가요? 예, 외청에 소방청과 경찰청이 있어서 그죠. 저희들이 행정안전부가 국민의 생명 또 치안, 안전을 지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안전 파트고 행정 파트도 굉장히 큰 거 아닙니까? 차관실이라 그러는데 네. 이제 1차관실이라고도 하고요. 정부 혁신에 대한 것을 하고 있고 전자정부 포함해서 또 한편으로는 정부 전체 조직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중앙 공무원이라든지 또 지방 공무원의 숫자를 어떻게 할지 예. 또 어떻게 하면 이런 부처의 공무원분들의 조직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등등을 하고 있어서 1차관실에서는 그런 조직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그렇죠. 자율성에 기해서 여러 가지 지방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예. 한편으로는 이제 지방세 같은 지방 재정에 대한 일을 하기도 하고 또 분권실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여러 가지 업무를 자율적으로 하는데 지원도 하고 그렇죠. 또 함께 이렇게 더불어서 협력하면서 하는 일을 행안부가 하고 있습니다. 그 중앙정부 조직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까지도 함께 그 조화롭게 만들어내는 역할을 전부 다 컨트롤 타워 하는 거군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행정안전부가 3,700분 정도가 일을 하는데요. 정부 부서 업무 중에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일을 하는 부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요. 장관 되신 지 한 1년 가까이 되는데 코로나 한복판에 장관으로 가셔서 지금 제일 힘드시죠, 그 일이? 그렇습니다. 실제로 제가 작년 12월 24일 날 취임했으니까요. 약 1년여 예. 지났습니다만은 제가 됐을 때 한참 이제 코로나 극복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일을 해왔고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중대본의 실무 주무부처이고 또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 단위의 그런 대책본부가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런 코로나 감염병이라든지 또 이런 재난에 대해서 지역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요. 현장에서 그럼요. 실제로 해야 될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이런 상황이 왔을 때는 중앙에서는 중대본을 구성을 하고요. 예. 지역에는 지대본을 구성합니다. 지방대책본부죠. 이 지대본부장은 예를 들면 17개 시도의 단체장분들, 시장이라든지 도지사 이런 분들이 하고 뿐만이 아니고 226개 정도 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도 다 지대본을 구성해서 예. 시장 군수분들이 이 지대본의 장이 돼서 운영을 그렇죠. 하게 됩니다. 이번 이제 코로나 극복할 때 사실 굉장히 효율적인 또 혁신적인 체계가 있었는데요. 이 중대본 회의를 할 때는 총리 주재로 하면서 관계부처 장관이 다 참여를 하고 예. 그리고 지역의 17개 시도의 시장, 도지사 분들이 또 참여를 하고 이후에 이 회의를 끝나고 나면 이 시장,
도지사분들이 전국에 226개 정도의 기초자치단체 장분들하고 또 회의를 해서 예. 굉장히 이게 효율적이고 또 실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성과를 낼 수 있는 체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대본에서 이야기할 때 이런 방역 지침이 우리가 지켜야 된다 또는 바뀌어졌다 이야기를 하면 그걸 지대본에 다 전파가 되니까 그래야죠. 그날 오전에 회의를 하는 오전에 모든 전국에서 이 방역 지침에 대해 숙지를 할 수가 있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죠. 그렇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이 지대본에서 일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잖아요. 예. 인력과 비용이 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이 방역 지침은 현장성 또는 현실 감각이 떨어진다라는 그렇죠. 건의를 하면 피드백이 오면 그날 오전에 중대본회의에서 바로 결정을 해서 예, 그 예. 대답을 해주는 사실 작년 2월 이후로 이 중대본 체제를 만들어서 쭉 운영을 해왔습니다마는 일요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이제 그러니까 토요일을 제외하고 일요일은 오후에 하니까요. 거의 매일 운영을 했었는데 저희들은 굉장히 혁신적인 체제였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그 과정에서 전국에 계신 공무원분들이 예. 정말 예의를 많이 써주셨고 그렇죠. 지금도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건소, 보건 인력 포함해서 많은 분들의 애씀이 지금까지 K방역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토대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자치분권을 주로 얘기할 거기 때문에 방금 중대본, 지대본 얘기하신 김에 중앙에서는 전국적인 어떤 지침, 방침을 세우면 지역 현장에서는 지역 특색에 맞게 좀 색다른 시도들도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혹시 그런 거 좀 소개해 주실 게 있습니까? 일단 방역 지역에서 실제로 운영하다 보면 예. 중앙에서 생각할 수 없지만 훨씬 효율적인 이제 여러 그거예요. 제도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세계 각국에서도 많이 인용했던 게 드라이브 스루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차를 타고 가서 검사 실제로 받고. 검사를 받는데 그게 몇 가지 장점이 있는데 예를 들면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렇게 하면. 그리고 이 초기에 검사할 때는 검사를 하는 분도 그러고 또 실제 검사를 받는 분들이 전염에 대한 생각 때문에 예. 꺼려할 수도 있는데 그걸 드라이브 스루 차를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효율적인 이게 이제 예를 들면 고양시에서 처음 하고 나서 중대본에 보고하니까 중대본에서 전국에서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하면 좋겠다 해서 이제 전국에 확산이 됐던 그게 거거든요. 경기도 고양시가 시작이군요. 그렇습니다. 또 강원도에서 했던 클린 강호 패스포트라는 게 있는데요. 그거는 지금 쓰고 있는 카카오나 네이버에서 이 QR코드로 확인하지 않습니까? 예. 출입을 예. 당시에 강원도에서 앱을 처음에 만들어서 그래요? 그런 출입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오. 이걸 또 중대본이 이야기하니까 이걸 민간에서 좀 앱을 만들어서 더 하면 낫지 않냐라고 예.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모두 다 현장에 있는 분들이 하다 보니까 이와 같이 좀 더 편리한 것이 있으면 좋지 않겠냐라고 해서 했고요. 방역 수칙 관련해서도 예. 서울시에서 대중교통을 탔을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야 된다라는 것을 중대본 중앙정부에서 처음 한 게 아니라 실시를 해보니까 이 방역 수칙에 사각지대가 있다. 실제로 대중버스 같은 데 탔을 때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다른 식당, 카페 못지않게 위험한데 더 그걸 위험하죠. 마스크 착용을 처음에 의무화를 안 했었거든요. 그랬어요. 그걸 이제 서울시에서 제안을 해서 마찬가지로 서울시. 예, 중대본에서 채택해서 실시하는 등 이와 같이 지역에 맞게 예. 또는 지역에서 필요한 정책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실제로 전국으로 확산되는 그게 저는 이제 자치분권의 힘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역 현장에서 직접 시행을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나 관계자들이 훨씬 현장 적응력이 빠르지 않습니까? 그런 걸 중앙이 배워야죠. 그렇습니다. 그게 자치분권이고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언제부터 자치분권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옛날에는 그냥 그 지방자치, 지방분권 이러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지방분권이라는 용어를 그러니까요. 썼고요. 그러니까 지방분권이라 그러면 중앙이 가진 권한을 지방으로 보낸다 또는 이양한다 이런 뜻인데 자치분권은 거기에 하나가 첨가됩니다. 주민분들이 참여한다. 참여해서 자치. 그렇습니다. 예. 참여해서 지방재정에 대해서 역할도 하고 좀 더 지방재정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는 것을 견인할 수 있다라는 뜻에서 주민의 참여를 전제로 해서 자치분권이라는 용어를 네. 실제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과제를 이제 설정할 때 자치분권이라는 용어를 썼고 저희들로서는 지난해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그랬다면서요. 주민분들의 참여가 굉장히 확대될 수 있는 제도를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자치분권이 실현되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까지 지방분권 또는 자치분권이 1단계라면 1단계.
이제는 자치분권 2단계, 그래서 자치분권 2.0으로 명명을 했습니다. 예. 32년 만에 전면 개정?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88년인가 그때부터 다시 제도가 도입된 거죠? 실제 제도 도입은 굉장히 오래됐었는데요. 그러니까 48년 정부 수립할 때 그때 이미 지방자치는 도입이 됐고 맨 처음엔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 52년도에 지방선거도 실시됐었습니다. 예. 그렇게 하다가 이제 5.16 군사 정변 때 그때부터 지방의회가 없어진 해산이 됐고 이후에 이제 91년도에 지방의회 선거 또 95년도에 지방자치단체장 그죠. 선거하면서 이제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부활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 수립과 동시에 있었는데 군사정부 동안에 없어졌던 것이고 그걸 그때 김대중 대통령 야당 총재 시절에 막 단식 농성도 하고 이러면서 그렇습니다. 얻어낸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단식도 하시고 해서 그 단식을 해서 또 필요성을 이야기해 주신 덕분에 예. 지방자치가 부활해서 오늘의 지방자치를 만들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정부 때 없었다는 것만 봐도 지방자치, 자치분권 이건 민주주의의 어떤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모두 직접 할 수 없으니까 대의민주주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주민들이 지방의원을 뽑고 또 시장, 군수, 자치단체장을 뽑는 대의민주주의의 가치가 실현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맞아요. 조례도 만들고 하는 것은 또한 직접 민주주의의 실현이고 또 하나의 이제 민주주의 실천의 중요한 축이라 하면 권력을 집중하지 않고 이양하는 거죠. 중앙과 지방을 나누는 것은 권력의 집중을 방지할 수 있는 중요한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실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마 우리 일반 시청자분들도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뭐 시장 군수 또 지방의원들 직접 우리가 뽑고 그러다 보니 뭐 동네 공원이 좋아지고 무슨 산책로가 좋아지고 이런 걸 아마 피부로 느낄 거예요. 또 동시에 그 수도 없이 많은 단체장 의원들이 뭐 구속되고 처벌받고 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좀 뭔가 애증이 엇갈리는 것 같지 않으세요?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적 그 평가가?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하나는 이제 권한을 확실하게 주는 게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권한에 따른 책임을 확실히 부과하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그 두 가지를 좀 보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권한이라 그러면 그동안 지방의회가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행사를 좀 더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방의회 자율권을 좀 신장을 시키고 또 하나는 지방의회 의원분들이 책임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분들의 여러 가지 기준에 좀 미흡했던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윤리자문심사위원회를 꼭 설치해서 윤리심사를 하게 한다든지 또 겸직을 하는 것에 대해서 공개를 한다든지 등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 등을 보충함으로 인해서 말씀드린 대로 한편으로는 권한을 좀 예를 들어 그동안 많은 의원분들이 이야기했던 지방 의원분들이 이야기했던 게 국회의원으로 따지면 보좌관 인력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동안 지방의원은 보좌관이 전혀 없었습니다. 혼자 의정생활을 했었죠. 광역의원이든 기초의원이든 다 없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제도를 신설하면서 보좌관 제도는 아니지만 정책을 만들고 정책을 여러 가지 실천하는 데 있어서 지원 인력은 부족하지만 그 의원 수의 한 반 정도를 할 수 있게 했던 것이 의원 수의 반? 그렇습니다. 전체 의원 수. 그러면 다 틀리지 않습니까? 광역에 있는 의원 숫자 또 기초에 있는 의원 숫자 다 숫자가 틀린데 그 의원분들의 숫자의 반 정도를 일단은 단계적으로 정책 지원 인력을 보충하는 걸 했는데 그럼 그러니까 광역의원, 기초의원, 개개인 의원 소속으로 가는 건 아니네요. 하지 않고요. 보좌관, 비서관 개념이 그렇습니다. 아니고 당장은 의회 전체를 정책 보좌하는 그렇습니다. 정책 지원팀 같은 걸 새로 만든다. 네. 왜냐하면 이제 단계적으로 개인의 보좌관을 하면 숫자도 충분하게 충원이 돼야 되고 또 자칫하면 보좌관을 대서 정책 지원 인력 위에 다른 일도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우려가 있어서 그렇죠. 궁극적으로는 이제 보좌관 돼서 더 확실한 정책적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좀 단계적으로 하자라서 해서 숫자도 이제 반을 했습니다만은 그 모든 것이 이 의원분들의 전문성을 또 정책적 능력을 강화하는데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작년 12월에 이루어졌죠. 그렇습니다. 시행은 언제부터 되고 있어요?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었어요.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안에 시행령도 만들고 또 필요한 여러 가지 제도를 다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시행이 안 돼서 그런지 일반 국민들은 잘 몰라요. 이 32년 만에 전면 개정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중에 지금 장관께서 첫 번째로 강조하신 게 지방의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동시에 지방의회에 대한 감시 감독을 강화했다. 이거 아닙니까? 역할 강화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신 게 지금 정책 지원 인력 투입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네, 말씀드린 대로 아무튼 일을 할 수 있는 이제 자율성, 책임성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율성. 그 자율성 중에 하나가 예. 그동안은 지방의회가 고유한 인사권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자치단체 장분들이 하던 인사권인데 그걸 의회에 인사권을 모두 돌려줘서 의회가 자율적으로 인사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권한을 이번에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이 대목은 제가 시청자분들을 위해 조금 부연 설명을 하면 지방의회는 단체장을 감시 감독하는 기능을 하잖아요. 단체장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좀 성가신 존재 아닙니까? 근데 이 지방의회의 살림살이와 모든 일을 하는 사무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무국 인사권을 단체장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체장은 지방의회가 가급적 일을 제대로 못하도록 사무국 인사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의회의 역할을 하는데 의회의 기능을 하는데 제약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 중에 하나가 인사권 그거죠. 단체장의 권한이 지나치게 그렇죠. 의회에 비해서 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의회가 기능을 못하는데 당연히 그 중에는 인사권이 포함이 돼서 맞아요. 그 인사권을 의회에 돌려주는 것, 예. 의회에 갖게 하는 것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의 주된 내용입니다. 지방의회에 인사권을 부여하고 정책 지원 인력을 투입한다. 이것이 이제 권한 강화네요. 그렇습니다. 그다음 전면 개정 내용의 두 번째 지점은 가장 큰 뭡니까? 것은 저는 주민 참여를 활성화했다고 생각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어떤 그러니까 것들이 주민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어떤 조례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자치단체장, 시장 군수나 또는 시장 도지사에게 제안을 합니다. 예. 이런 조례를 만들어 주면 좋겠다. 그런데 그걸 자치단체장이 조례를 만들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없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조례 발안권이라 그래서 자치단체장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를 심사 의결하는 지방의회에 직접 예. 주민분들이 일정한 요건 하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 주십사라고 요청을 하면 그럼 우리 국회에 입법 청원하는 거랑 그렇습니다. 그럼 반드시 이 의회에서는 1년 안에 심사하고 그 조례 발안권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줘야 됩니다. 네, 네. 그러면 사실 의원 입장에서는 주민분들이 지켜보고 있고 또 주민분들의 요건에 맞는 주민조례 발안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을 갖게 그렇죠. 되고 함부로 그것을 무시할 수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희들은 주민 참여를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 발안권, 그렇습니다. 국회 입법 청원권과 비슷한 그런 그렇습니다. 거로군요. 자, 그다음 세 번째는 뭡니까? 특례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특례시? 예, 그렇습니다. 그건 또 특례시라면 뭐예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인구 100만 이상의 시를 가리켜서 특례시라고 하고 예. 또 하나는 특례를 할 수 있는 시군구를 따로 지정하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이제 인구 100만 도시 같은 경우에는 어디죠, 지금? 수원이라든지 고양, 용인, 창원 등은 다 100만 이상 도시입니다. 수원, 고양, 용인, 창원. 창원. 예. 근데 이 도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시도와 시군구가 있었던 중간 역할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시도는 시군구에 비해서 굉장히 권한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를 허가한다든지 등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예. 거기에 비해서 시군구는 시도가 이야기하는 때로는 지휘를 받기도 하고 지시를 받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서 이 100만 이상 되는 특례시 입장에서는 사실은 시도 이상의 일도 하고 있고 예, 여러 가지 역할을 예. 하고 있는데 권한이 너무 축소되어 있다. 그런 면에서 시도와 시군구의 중간지대 역할을 할 수 있는 특례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서 제가 이번에 그 수원시장도 좀 만나보고 그랬었는데요. 예를 들면 그 농촌 지역에는 한 5만, 6만짜리 그 자치단체가 있잖아요. 거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은 현재의 법적 기능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다른 대접을 해준다. 그겁니까? 그렇습니다. 적어도 도가 가지고 있던 권한 중에서 이 100만 이상 특례시에게 많은 것을 좀 이양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이양? 예를 들면 이제 항마
개발을 하고 운영한다고 할 때 그걸 지금 도에서 다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굳이 도에서 할 필요가 없이 때로는 국가에서 바로 이 특례시에게 권한을 주면 되는 거거든요. 또 관광단지 지정을 하는 데 있어서도 원래 국가가 하던 것도 이 자꾸 이렇게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정부로 넘기는데 중간에 도로 넘기니까 특례시 입장에서는 이걸 내가 권한을 행사하면 훨씬 효율적인데 라는 측면에서 이 특례시는 그런 권한들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지위를 만들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특례시 제도를 이야기했었는데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에서 마찬가지로 이런 특례시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거기에 굉장히 오래전부터 사실 이런 해당 지자체는 굉장히 수건 사업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관련해서 하나 또 말씀드리면요. 이번 지방자치법의 이제 기본 원칙으로 하나가 보충성의 원칙을 규정을 했습니다. 보충성의 원칙입니다. 그건 뭐냐면 이 주민분들이 봤을 때 가장 가까운 행정기관 또는 가장 낮은 기관 또 가장 작은 기관이 우선적으로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작은 기관 또는 주민분들과 가까운 기관이 일을 하다가 도저히 못하는 일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국방이나 외교 같은 경우에는 시군구가 못하지 않겠습니까? 못하죠. 그런 걸 시도나 국가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중앙에서 하던 것을 여의치 않으면 지방이 이렇게 이양을 하고 권한을 줬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원칙이 가장 낮은 기관 또 가까이 있는 기관이 일을 다 하고 그래야죠. 그러고 나서 못하는 것을 시도나 국가가 해야 된다라는 것이 보충성의 원칙인데요. 그걸 보충성이라고 불러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냥 현장성이라고 말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헌법 원칙으로도 이 보충성의 원칙을 해놓은 이유가 그렇게 해야만이 실제로 주민분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유익하게 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보충성의 원칙인데 그런 면에서 이제 제가 시도라든지 또는 시군구 말고 필요한 일이라면 특례시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일을 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지방자치의 좀 더 그 주민자치의 알겠습니다. 원칙을 좀 생각하자라는 측면에서 이런 제도가 많이 설계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그게 100만 이상 특례시고 그 말고 또 특례시를 지정할 수 있다?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시도의 권한을 이렇게 이양하는데 100만 이상이 안 된다 하더라도 어떤 시구에서는 도의 권한을 또는 국가의 권한을 좀 이양받아야 될 상황이 있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성남 같은 경우에는 100만은 안 된다 하더라도 아슬아슬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런 특례는 이런 권한은 거기가 충분하게 운영할 수 있다라는 시군구에 대해서 특례를 운영할 수 있는 제도 역시 이번에 만들어놨는데 그것은 어떤 기준을 정하기보다는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고려해서 실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꼭 인구 기준만은 아닐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인구가 100만 육박하는 경우도 1번 될 것이고. 그렇습니다. 또 예를 들면 어떤 게 대상이 될까요? 말씀드린 대로 어느 시에 따라서는 재정 자립도가 굉장히 높은 시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좀 더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그 시에는 필요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시에서는 특별하게 이제 저희들이 예를 들어 인구 감소 지역이다 했을 때는 여러 가지 특례를 부여를 해야 되는데 그 특례가 이 도시만의 특유한 제도가 좀 돼야 된다라고 할 때는 여러 가지 권한 같은 것을 설정할 수 있는 것 등을 좀 이렇게 넓혀놓은 범위를 포괄해 놓은 그런 제도입니다.